광주 MBC 아침 종합 뉴스. (2월 1일) 금요일 아침 종합 뉴스입니다. 광주시와 현대차가 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사회통합형 일자리 실험인 광주형 일자리에 첫 발을 뗐습니다. 광주시와 현대차가 합작공장 설립을 위해 손을 맞잡았지만 당장 자본금 확보부터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광주한 농협에서 복리후생비 문제로 임원들끼리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고발과 해고로 이어지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사회통합형 일자리 실험인 광주형 일자리가 드디어 첫 발을 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시와 현대차가 광주에서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가 논의되기 시작한 지 4년 7개월. 현대차가 투자 의향을 밝힌 지 7개월 만의 일입니다. 먼저 김인정 기자입니다. 광주시와 현대차가 완성차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서에는 광주형 일자리의 4대 원칙인 적정임금, 적정노동시간, 노사 책임 경영과 원하청 관계 개선이 담겼습니다. 노동자에게는 안정된 일자리를 드리고 투자가에게는 적정 수익을 드리는 노동이 존중받고 기업하기 좋은 광주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평균 초임 연봉은 주 44시간 기준으로 3,500만 원 수준입니다. 평균 9천만 원이 넘는 국내 다른 완성차 공장보다 임금이 낮은 대신 광주시와 중앙정부가 주거와 보육, 의료 등 각종 복지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35만 대를 생산할 때까지 임금 단체 협상을 유예한다는 조항이 막판까지 쟁점이었지만 관련법에 따른 노조 활동을 제약하지 않는다는 부속 조항을 달아 합의를 끌어냈습니다. 이런 새로운 시도들을 통해 지역사회는 청년 고용을 확대할 수 있고 기업들은 경쟁력을 확보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협약식에 직접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광주가 사회적 대타협의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축하하며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혁신적 포용국가로 가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적정 임금을 유지하면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투자 협약 체결로 한동안 해외에서만 공장을 지었던 현대자동차는 23년 만에 국내에 공장을 짓게 됐습니다. 빅그린 산단에 들어서게 될 공장은 이르면 올 연말부터 착공되고 2021년 하반기부터는 경 SUV를 연간 최대 10만 대까지 생산하게 됩니다. 광주시는 직접 고용 1,000명을 포함해 만여 명의 일자리가 새로 생길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협약에 대해서 민주노총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총력 투쟁도 예고했습니다. 민주노총의 반발 외에도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보도에 정용욱 기자입니다. 투자 협약이 진행되던 시각에 민주노총과 현대기아차노조는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자동차 산업의 현실과 흐름을 무시한 과잉 중복 투자라는 겁니다. 또 저임금 불안정 노동에 기반해 생산비를 뽑아내려는 반노동 정책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장영태 민주노총 광주본부장입니다. 우리의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들 누가 책임이다 말입니까? 노동계의 반대 외에도 광주형 일자리는 해결 과제가 많습니다. 신설법인 자본금으로 7천억 원이 필요하지만 현재로선 광주시 590억 원, 현대차 530억 원만이 확실할 뿐입니다. 나머지 5,880억 원은 금융권이나 민간으로부터 투자를 받거나 빌려야 합니다. 투자 방식도 관건입니다. 광주시는 한때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한 우회 투자를 고려했었지만 위법적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훨씬 신뢰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관을 통해서 하는 것이 좋고 그런 측면에서 특수목적법인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완성차 공장에서 생산될 경 SUV가 잘 팔리냐도 중요합니다. 자동차 업계의 불황이 지속되고 적자가 누적되면 완성차 공장은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 시장이 내연기관에서 친환경차로 재편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어떻게 풀어내냐는 것도 완성차 공장의 지속성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첫 발을 뗀 광주형 일자리 앞에 기대 못지않게 수많은 과제가 던져져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광주의 한 농협에서 복리후생비 문제로 임원들끼리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고발과 해고로 이어지면서 갈등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남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의 한 농협입니다. 이 농협은 직원은 물론 조합장 등 임원에게 학자금과 경조금 같은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합장은 노동절과 가정의 달에 지급하는 격려금 같은 것도 직원들과 똑같이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 농협의 전 감사인 배모 씨는 조합장이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쓰여야 할 복리후생비를 챙겨가는 것이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감사로서 이런 문제를 정기감사에서 제기하려 하자 농협이 갑자기 자신을 해고했다고 주장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농협 전 감사를 해야 감사 쓰겠다 했더니 2018년도 5월 25일 날 임시 대의원 소집을 해가지고 나를 해임시켰다. 하지만 해당 농협 측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른 농협들도 조합장 등 임원에게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고 있고 농협 중앙에도 현지 지역 실정에 맞게 규약을 개정하면 복리후생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유권 해석을 내렸다는 겁니다. 또 영업에 방해가 돼 배 씨를 해고했다며 이것도 문제가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정상적으로 농협 관계자입니다. 오고 있고 지금 여기에 보시다시피 규정을 이렇게 개정하고 그 이후로 배 씨는 배임 등의 혐의로 조합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농협 측도 법적으로 다툼에 자신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공익적 문제제기 때문에 해고됐다는 감사와 합법적인 행위가 뭐가 문제냐고 맞서는 농협 측의 다툼에 검찰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 제조업 체감 경기가 하락한 반면 비제조업 경기 지수는 상승했습니다. 한국은행 광주 전남 본부에 따르면 이번 달 제조업 기업 경기 실사 지수는 56으로 지난달보다 5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다음 달 업황 전망 지수는 54로 지난달 전망과 비교해 무려 12포인트가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비제조업 업황 경기 실사 지수와 업황 전망 지수는 5포인트와 7포인트씩 상승해서 모두 70을 기록했습니다. 광주시가 광주 청년 일 경험 드림 지원 사업에 참여할 제5기 드림 청년을 모집합니다. 광주시는 드림 청년에 참여할 315개 사업장을 확정하고 오늘부터 15일까지 광주에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4세까지의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참여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자는 최종 매칭 결과에 따라 3월부터 7월까지 생활임금이 적용된 임금을 지원받으며 일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올해 신규 농지연금 가입자부터 월 연금액을 최대 20%가량 더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농어총공사는 농지연금 월 지급금 산정 기준인 감정평가 반영률을 현행 80%보다 높은 90%로 상향 조정해 농지연금 신규 가입자가 월 연금액을 최대 20.6% 더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어총공사는 기대 이율과 기대 수명 등 기초 변수를 조정해서 가입자가 더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광주 전남은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춥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광주가 영하 4도, 담양 영하 8도 등 어제보다 5도가량 떨어졌고 바람까지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도 4도에서 6도 분포로 어제보다 2, 3도 낮겠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추위가 설 연휴 첫날인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다며 건강관리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광주 지방 현재 기온은 영하 5도, 습도는 49%입니다. 백수진입니다. 이상으로 MBC 8시 뉴스를 마칩니다. 연기자 정동환입니다. 가끔 그 사람이 떠오를 때면 저도 모르게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누구나 그렇지요. 그리운 사람이 보고플 때면 을에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는 것. 사람이 곧 하늘이기 때문이죠. 사람을 하늘같이 섬깁니다. 스카이 장례식장. 끊고 싶다는 마음만 있다면, 혼자 하기 힘들다면 광주 금연지원센터로 노크해주세요. 의료인이 함께하는 금연 캠프와 여성 흡연자를 위한 전문 상담은 모두 무료로 진행됩니다.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062-222-9030. 지금 시각은 8시 10분입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 황동현의 시선집중 2부 시작합니다. 임금을 좀 줄이긴 하지만 일자리를 그만큼 더 늘려서 많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겠다는 취지의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시동을 건 지 4년 만에 타결이 됐습니다. 광주시와 현대자동차는 합작법인을 세워서 완성차 공장을 짓기로 합의를 했고요. 어제 오후 광주광역시청에서 투자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을 했는데요.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을 기원하는 정부의 결연한 의지로 읽혀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35만 대 생산 달성 시까지 이 임단협을 좀 유예하는 그런 조항들이 또 다른 갈등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가 갖는 의미 그리고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 오늘 정리해 보겠습니다. 위민연구원 김대현 원장과 함께합니다. 편리성을 추구하는 플라스틱, 그런데 이 플라스틱 폐기물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그런 심각한 환경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가깝게는 우리 지역부터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굉장히 시급할 텐데요. 환경단체의 조사 결과를 보면 광주 지역 일부 커피 판매점들은 여전히 매장 내에서의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회용품 사용 실태 그리고 어떻게 이 부분을 좀 해결해 나갈지 그 대안에 대해서도 들어보겠습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정은정 간사와의 인터뷰도 예정돼 있습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 계속됩니다. 어우 추워. 여보, 농부가 짠 도라지 배즙 한잔 하세요. 역시 당신이 최고야. 애들은 유자 배즙으로 먹였어요. 나주 장수식품 농부가 짠 도라지 배즙 유자 플러스 배 아로니아 배즙으로 겨울을 건강하게. 나주 장수식품 061-332-9616. 반도건설 김현욱입니다. 짓는 곳마다 이슈가 된 반도요보라가 드디어 광주에 찾아옵니다. 남구의 미래가치를 누리는 곳, 혁신설계와 첨단 인공지능 ICT까지 와우! 미래가치도 생활가치도 유보라답게 남구 반도요보라 모델하우스 오픈 중. 문의 1800-0086 반도건설. 축제 파티가 있는 그곳엔 출장 뷔페 쿠바 하우스. 기업식 행사장 맛있는 음식이 필요한 그곳에도 출장 뷔페 쿠바 하우스. 출장 뷔페 필요한 곳 전국 어디나 찾아가는 출장 뷔페 쿠바 하우스. 062-351-7711. 2년은 금방. 이사 걱정 없이 내 집 마련을 원한다면, 호수공원과 테라스 거리, 생활을 생각한다면, 16개 공공기관 이전 예정까지 미래가치를 기대한다면 사랑으로 선택하세요. 광주 전남 혁신도시 사랑으로 부영. 061-337-8245 부영주택. 반도건설 김현욱입니다. 짓는 곳마다 이슈가 된 반도요보라가 드디어 광주에 찾아옵니다. 남구의 미래가치를 누리는 곳, 혁신설계와 첨단 인공지능 ICT까지 와우! 미래가치도 생활가치도 유보라답게 남구 반도요보라 모델하우스 오픈 중. 문의 1800-0086 반도건설. 오늘 출근길에는 가슴을 활짝 펴고 공기를 한껏 마셔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공기가 쾌적한데요. 오늘 광주의 미세먼지 농도 종일 좋음에서 보통 단계를 유지하겠습니다. 하지만 추운 날씨는 감당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영하 6도, 체감온도 영하 7도를 넘어섰습니다. 한낮에 최고 기온이 5도에 그치니까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말엔 낮 기온이 10도 이상으로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맑겠지만 일요일 오전부터는 비 소식이 있으니까요. 주말 나들이 계획 세우신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 상황 전해드립니다. 서문대로 광주대 교차로에서 송암 고가 도로로 밀려 지나고 있고, 대남대로 신호아파트에서 주월 사거리로 교통량 많습니다. 금화로 집봉터널에서 월산마을 입구 사거리로 차간거리 좁게 이동 중입니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 출근길입니다. 가볍고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도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광주 집값을 한눈에 광주 1등 부동산 어플 사랑방 부동산 협찬 날씨와 교통정보의 정은솔이었습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 듣고 계시는 지금 시각 8시 14분 50초 지나고 있습니다. 적정 수준의 임금을 통해서 일자리를 늘리겠다.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인데요. 어제 타결이 됐습니다. 어제 오후죠. 광주광역시청에서 투자협약식 현대 측과 같이 광주시가 진행을 했고요. 또 그 자리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노사가 함께 양보를 통해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냈는데 여러 가지 또 우려들도 있다고 합니다. 광주형 일자리의 시작부터 타결까지 기대 그리고 우려점들 오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민연구원 김대현 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4년 만에 결국 광주형 일자리 현대자동차 완성차 공장 광주에 지금 투자하겠다라는 거. 네. 그 부분이 타결이 됐는데요. 그 시작부터 어제 타결까지 최종 협상 타결까지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4년 7개월 만이라고 하죠. 그 2014년 6월에 이제 윤장현 전 광주시장의 공약 사항이었어요, 선거. 네. 근데 이게 이제 취임하고 사회통합단을 추진해서 설치해서 용역을 맡겨서 이제 시행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강주의 침체된 경기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강주형 일자리인데요. 네. 이 모델이 뭐 잘 알다시피 그 독일형 모델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이제 2014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2년 뒤인 3년 뒤거든요. 3년 뒤부터 2017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게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이 되고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어떻게 보면 윤장현 전 강주시장이 그 강주형 일자리에 대한 기초를 다졌다면 바로 이어서 이용수 강주시장이 이를 좀 만들어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고요. 2017년 18년에 그러니까 4년 만에 현대자동차가 강주시에 투자 의향서를 정식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로부터 7개월 만에 타결이 된 거고요. 여러 가지 그 작년부터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협상도 있었고 타결 직전까지 갔다가 다시 또 결렬도 되고 굉장히 복잡하고 힘든 과정들을 거쳐왔는데 이번에 최종 이렇게 협상이 타결된 결정적인 요인들은 어떤가라고 분석하십니까? 그동안 협상이 결렬된 게 크게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이제 임금의 문제였는데 당초 강주형 일자리가 4천만 원 모델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대차와 협상 과정에서 강주시와 현대차가 3천만 원에 합의를 했던 거예요. 네네. 이게 이제 지역 노동계에 알려지면서 반발을 불러왔고 이러면서 다시 3,500으로 상향이 됐고 나머지 부족 부분을 정부와 지자체가 노동자들의 주택이나 주거 그다음 복지 비용으로 해서 실질 임금을 높이겠다. 이렇게 해서 일단락됐고 두 번째 문제가 이제 임단협 문제. 그러니까 공장을 세우고 향후 5년간은 그 임금 협상이라든가 단체 협약을 유예한다는 이 조항이 노동계의 반발을 불러왔던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타결이 됐어요. 이 타결이 됐던 거는 이제 언론에도 나와 있다시피 그 협정서 노사 상생 협정서의 그 부분을 35만 대가 달성되는 시점 그러니까 1년에 7만 대로 계산했을 때 5년이 똑같은 5년인데 여기서 그냥 문구가 살짝 바뀐 거죠. 5년이라는 단어가 35만 대로 지금 바뀌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35만 대로도 바뀌었고 35만 대 달성 시점까지로 또 내용이 좀 바뀌었죠. 근데 결국은 이 부분은 미래의 노동자를 제외하고 사실 그분들이 결정한 문제거든요. 근데 아직 지금 현재 노동자와 정부가 이걸 운영한다는 것도 나중에 공장이 설립되고 노조가 만들어지면 이것도 바뀔 수 있는 법적 구성력은 없습니다. 이게. 지금 방금 이야기하신 협약 내용 35만 대 달성 이후부터 임단협을 실시한다는 그 기준은 지금 현재 근로기준법 그런 법에 좀 위반되는 요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ILO 국제노동기구에 이제 제소하겠다 했던 것도 바로 그런 부분인데 우리나라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그걸 거부할 수는 없죠. 이게 법적인 구성력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이 논란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요. 현대자동차가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조기 경영 안정과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현대자동차는 바로 이야기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필요하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했고 결국은 일정 부분 노동계가 이것을 수용하면서 받아들였는데 수용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노동계가? 노동계가 지금 양대 노총이에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인데 한국노총은 동의를 했고 민주노총은 좀 반대를 하고 있는데 민주노총 같은 경우는 울산 현대차 노조부터 해서 우리 강주의 기아차 노조 이쪽이 포함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국노총 같은 경우는 일정 정도 자꾸 이거 협상이 지연되니까 정권을 강주시에 위임하면서 이렇게 급물살을 탔던 거죠. 결국은 뭐냐면 적은 임금일지라도 안정된 일자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매년 강주의 청년들이 5천 명씩 강주를 떠나는데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잖아요. 그리고 강주가 경제적으로 침체된 도시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기 때문에
대승적인 차원에서 양보한 거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게 지금 이제 한국노총 중심으로 지금 노동계가 양보를 한 것이고요. 방금 네. 이야기하신 것처럼 민주노총은 강력하게 지금 투쟁을 하겠다. 그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금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 타결은 됐지만 새로운 지금 불씨를 바로 안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렇죠. 민주노총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틀린 말은 아니죠. 나쁜 일자리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 또다시 저임금으로 노동자들 착취하려는 구조다. 네. 이렇게 보면 맞는데 그런데 이제 민주노총에서 이제 좀 열람된 말씀이지만 네. 본인들이 고임금을 받을 때 원하청 업체 노동자들도 이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원하청 업체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않다가 이제 와서 이 부분을 이야기한 것도 좀 그렇다. 네.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본인들이 받는 고임금 평균 9천만 원이잖아요. 네, 민주노총이 아니라 완성차 업체 현대자동차를 네. 중심으로 한 노동자들. 기아자동차. 네. 이건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아요. 네. 독일 같은 경우 7,200만 원. 네. 네, 그러다 보면서 본인들의 임금이 하향 평준화된 것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크죠. 사실은. 그래서 이 하청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다가 본인들의 임금 인하로 지금 이것이 당장에 다가올 것 같으니까 이렇게 파업하겠다라는 부분들은 국민들이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시각이 다양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그렇죠. 뭐 네. 틀린 말은 언론적으로는 맞는 말이죠. 저임금으로 어쨌든 대기업이 노동자를 착취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우리 원장님께서는 이번에 협상 타결에 대해서 어떻게 의미를 좀 부여하실 수 있을까요? 뭐 이게 갑자기 예상외로 설 명절에 좀 타결이 됐잖아요. 네. 뭐 정치적으로 해석한다면 이제 설 밥상머리에 광주에 어떻게 보면 좋은 민심에 선물을 주는 네, 네. 그런 형식도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얼마 전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죄송합니다 수소차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최대 수혜자가 현대자동차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게 타결이 됐거든요. 네네. 또 하나는 이제 뭐 이용섭 시장의 그 돌파력 추진력이 또 한 몫을 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방금 들어보니까 현대자동차도 뭐 광주에 선물을 준 것만은 아니고 현대자동차도 선물을 받은 측면이 있겠는데요. 수소차 문제. 그렇죠. 사실 우리가 보통 완성차 공장 하나를 만들려면 7천억, 8천억이 들어요. 그런데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530억 투자하고 공장 하나를 갖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깐깐하게 협상이 결렬되고 그랬었는데 네. 앞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평창 올림픽에만 해도 홍보비로 2천억을 썼어요. 현대자동차가. 네. 네. 근데 그 530억 넣어놓고 행세는 다 하고 네. 또 더구나 이번에 협상도 제가 이제 추측하기에 네.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수소차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그리고 인프라를 구축해 주겠다는 거에 대해서 현대가 한호를 했잖아요. 네. 거기서 530억은 아무것도 아니죠. 네. 어떻게 보면은 이 수소차 산업으로 진출하기 위한 정부와 협상 또 그런 네. 과정에서 이 투자 비용으로 530억을 이해할 수도 있겠는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죠. 네. 그 문제에 대해서도 뭐 나중에 또 상황들을 보면서 깊게 이제 대화를 좀 나눴으면 좋겠고요. 네. 지금 갖고 있는 것은 일단은 광주형 일자리 차원에서 현대차나 완성차 공장이 지금 광주에 들어선다고 이해를 했을 때는 좀 긍정적인 측면이 광주에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정치적으로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행사에 직접 참석을 한 부분 이 부분도 좀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신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절박함이 묻어 있어요. 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과 지금 강정 일자리가 맞아떨어지는 게 일자리 창출. 이게 그 1호잖아요, 정책 1호. 네네. 그리고 이제 강정 일자리가 성공하면 그동안 해외로 나가 있던 우리나라의 제조업체 공장들이 국내로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네. 이거에 대한 기대가 가장 클 것이고요. 네. 역시 마찬가지로 완성차 공장이 무려 23년 만에 국내에 처음으로 공장이 광주에 세워지는 거예요. 네. 국민들이 많이 모르시는 게 우리가 뭐 현대자동차를 타든 어떻든 간에 공장이 크게 보면 울산, 평택, 강주란 말이에요. 네네. 나머지는 다 지금 외국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다른 제조업도 마찬가지고 네. 삼성도 그렇고 네. 당연히 일자리 없어지죠.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산업 구조 전반적인 변화를 좀 일으키겠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고 그 모델이 강정 일자리다. 그래서 집권 여당하고 정부가 저렇게 나서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한마디로 또 하나는 이제 그 혁신적 포용 국가론 계속 이야기하시잖아요. 네. 이 말은 뭐냐면 기업의 성장은 그동안 이루어진 건 사실이다. 그러나 네. 그 가실이 국민들에게 골고루 나눠진 건 아니다. 여기에 대한 반성으로 이제는 더 이상 기업의 성장이 고용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혁신적 포용 국가로 가는 매우 중요한 관문이 강주영 일자리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결국은 문재인 정부의 이 경제 정책 일자리를 늘리고 그다음에 노동자들도 받은 임금들을 약간 포기하면서 서로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모델. 첫 번째 모델이 지금 이 광주형 일자리고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셨고 또 이번을 기점으로 해서 문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연초 기자회견에서도 이야기를 하고요. 이 해외에 나가 있는 여러 공장들이나 이런 공장들이 지금 대한민국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내겠다. 제조업이 다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겠다는 얘기도 했었는데 그런 것의 또 시작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여러 가지 뭐 이런 광주형 일자리 사업 모델을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좀 구체적으로 이런 모델들이 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뭐 군산이 가장 먼저 떠오르고 있고요. GM 자동차 철수하면서 그리고 이제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제조업의 다른 산업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강주형 일자리란 것은 강주는 일단 자동차로 시작을 했고 뭐 또 다른 도시는 이제 뭐 가전, 제조 관련된 산업들이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그 고임금을 피해서 뭐 제3세계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지만 국가적 입장에서는 사실 속상하죠. 작년 한 해 2018년만 해도 대기업들이 20대 대기업이 순영업이익이 128조예요. 그런데 작년 경제 그렇게 어렵다고 기업들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대기업들은 굉장히 흑자를 보고 있었던 얘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그 수출 강대국, 경제 강대국 11위 7위였잖아요. 이 성장은 사실인데 굉장히 엄살을 부린 거예요. 그러면서 경제가 어렵다고 국민들의 고통을 분담해야 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일자리는 외국으로 빼고 특혜는 또 정부에 받고 왜냐하면 매년 약 국민 세금의 20%가 대기업의 연구개발에 투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기업은 그 돈들을 받아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뭡니까 기업 사내 유보금이죠. 30대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이 800조 원을 넘었어요. 그럼 영업이익은 일자리를 나쁜 일자리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누고 단기 알바를 만들고 그 이익을 창고에 쌓아놓고 또 투자할 때는 국가에서 전체 세금의 20%를 대기업에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선진국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약 9% 정도 세금을 투여하거든요. 그래서 이 노동계에서도 지금 말을 하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대기업들이 계속 이익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돈들은 창고에 쌓아두고 있고 지금 풀지를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가 어렵다. 그런데 이것을 푸는 방식이 노동자들의 임금을 줄여가는 과정을 통해서 이런 걸 풀어라는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좀 노동계도 부정적인 측면에서 반대를 하는 것인데 그래서 나쁜 일자리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하나 지금 광주형 일자리를 통해서 이 그 완성차 공장이 광주에 들어서긴 하지만 과연 소형 SUV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이 생산되는 이 공장 자체가 앞으로 미래의 산업, 이 블루오션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를 또 같이 하고 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노동계가 말하고 있는 임금 삭감을 통한 나쁜 일자리에 대해서는 우리 원장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그러니까 언론적으로는 그 노동계의 주장이 맞습니다. 지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정상적으로 주지 않고 지금 낮추는 거잖아요. 그것도 20년 전의 상황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으니까 정부에서는 하자는 거고 궁극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민노총이 주장하는 임금 하향 평준화는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그 노동자들이 쌓아왔던 성과물을 일시에 떨어뜨릴 수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강주형 일자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SUV가 1000cc 미만이에요. 연간 10만 대가 팔려야 하는데 안 팔렸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기업 경영에 있어서 적자가 봤을 때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이야기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직원 1000명을 뽑아놨어요. 근데 차가 뭐 2만 대 3만 대 팔렸을 때 나머지 임금이라든가 부족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렇죠. 거기서 발생한 적자 또 일대주가 광주시인데 그 시민들의 세금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또 보존해야 될 수 있는 그런 악순환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법적 근거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자체가 그 돈을 투여해야 한다는 게 없기 때문에 이게 지금 명확히 나와야 하고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2주주가 아니라 1주주로 나서야 하는데 이것도 좀 의문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잘 됐을 때 영업이익을 누가 나눠 가질 것이냐. 이것도 또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편면적으로는 노사상생협의회에서 이걸 책임 경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업이란 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확하게 영업이익이 있고 적자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책임도 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SUV가 지금 1000cc 미만이라면
사양 산업이에요 지금. 그래서 당초에 친환경 미래 자동차로 가기로 했던 게 지금 바뀐 거잖아요. 네네.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또 할 것인가. 지금 현대차 노조나 민주노총에서 가장 우려한 부분이 이거예요. 광주에서 친환경 미래 자동차를 생산한다. 이걸 울산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거죠. 네. 지금 울산 공장이 제1 그 큰 공장인데 네. 이 주력 산업을 광주에서 만들겠다는 거, 그것도 자신들의 임금의 절반을 받고 온다는 것에 대해서 현대차 노조에서 가장 큰 반발하는 거죠. 원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현대차 자동차가 지금 500억이 좀 넘는 돈을 투자해서 뭐 수소차나 새로운 어떤 환경들을 저기 정부와 함께 저기 풀어나가는 긍정적인 측면을 받아내는데 또 여러 가지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1000cc가 안 되는 저희 소형 자동차 중심으로 만들었을 때 시장성이 없는 그랬을 때 이 광주의 이 적자 또 이 속빈 깡통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완성차 공장이. 그래서 이제 제가 걱정된 건 뭐냐면 몇 년 뒤에 이게 설마 먹튀는 아니겠지만 경영 악화로 손을 떼버렸을 경우에 현대자동차가 이걸 지방정부가 감당하기 힘들죠. 거기에 대한 우려를 명확히 해야 한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언제까지 지원을 해 주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그런 우려들 굉장히 또 심각해질 수도 있고 나중에 광주의 짐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미리 고민하고 오늘 그 자리도 뭐 오늘 이야기하는 것도 그런 부분 때문인데 이런 우려들을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들, 장치들을 만들고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도 수소차 지원하듯이 강정 일자리라든가 전국적인 일자리 이런 모델들에 대해서 일정 정도 계속 어떻게 지원하겠다는가 방향이 나와야 하고 또 하나는 현대차에서 이 주주지만 경영 악화라든가 경영이 수익이 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론 지금 밝히지 않는 협정서 안에 내용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좀 투명히 나와야 그러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 것도 우려들은 좀 풀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 더 현대차의 어떤 투자랄지 앞으로 활동이나 이런 것을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들도 좀 필요하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전체 7천억짜리잖아요. 근데 자기 자본이 2,800억이에요. 그 자기 자본이 지금 현대차가 530억, 강주시가 590억이잖아요. 그렇죠. 나머지 2,800억 중에 1,600억을 끌어와야 돼요. 그럼 우리 황동현 PD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 1,600억 중에 1억이라도 투자할 용의가 있습니까? 강정 일자리에?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잘 될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투자자들이 오는데 즉 그 은행 대출이 4천억이잖아요. 그리고 외부 투자가 1,600억이에요. 이거를 지역 내에서 해결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투명성이 담보되고 믿음이 생겨야 투자를 하죠. 가야 할 길이 많습니다. 정말 가야 할 길이 많고 또 풀어야 될 이 난관들도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뭐 폭죽을 터뜨렸다고 웃고 환호만 할 일은 아니네요. 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은 논의들이 있어야 되고요. 광주 시민들 그리고 광주시에서도 방금 던진 여러 가지 이야기들에 대한 답들을 좀 시원하게 내놓는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유민연구원 김대현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사랑이 벌써 취직했다며? 동신대학교 IPP형 일학습 병행제 덕분이지. 현장 실습도 하고 학비도 벌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야. 사랑이도 IPP형 일학습 병행제로 실습 나갔다가 그 회사에 취직했어. IPP형 일학습 병행제? 어느 대학교? 드림앤 스마일 동신대학교. 뭐해? 괜찮은 직업학교 찾고 있어. 아직 호남 직업 전문학교를 몰라? 99년부터 13년 연속 우수훈련 기관. 우리 쪽 공동훈련기관으로 재직자 향상 교육도 한대. 오, 역시 정보통인데. 하나 더. 지금 호남에선 국비교육생을 모집 중이래. 우와. 창의성이라는 것은 모든 것들을 다 창의성을 말로 하는 회사가 있고 여기가 회의실이야? 공간으로 경험하게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공간이 하는 말이 경영진이 하는 말보다 잘 들립니다. 사무환경이 문화를 만듭니다. 퍼시스. 반도건설 김현욱입니다. 짓는 곳마다 이슈가 된 반도해보라가 드디어 광주에 찾아옵니다. 남구의 미래가치를 누리는 곳, 혁신 설계와 첨단 인공지능 ICT까지 와우! 미래가치도 생활가치도 유보라답게 남구 반도해보라 모델하우스 오픈 중. 문의 1800-0086 반도건설. 93.9
feelings between the sheets. Why am I caressing my mama's fat knees? 세상을 보는 지역의 눈. 여러분은 지금 황동현의 시선 집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황동현의 시선 집중에서는 방송 중 청취자 여러분의 여러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의견 주실 분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2626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글은 50원 그리고 긴 글은 100원의 이용료가 들어갑니다. 뱃속에 이 플라스틱 쓰레기가 가득 차 있던 고래, 그리고 또 코 속에 플라스틱 빨대가 박힌 채 발견된 바다 거북. 여기저기서 들리는 이런 소식들을 들으면서 알 수 있듯이 플라스틱 폐기물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환경에 심각한 그런 문제들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부터 좀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환경단체가 직접 광주의 일회용품 사용 실태를 조사해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많다고 하네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정은정 간사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간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환경단체에서 직접 나서서 이 광주의 일회용품 사용 실태를 좀 조사해 보셨다고 들었는데 실태가 어떻던가요? 그 일회용품 실태 조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네네. 네, 저희가 광주 지역에 이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 어떤 품목이 많이 사용되는지, 또 규제 정책은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네. 작년 8월에 매장 내 플라스틱 컵이 사용 금지됐잖아요. 네네. 네, 그 실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광주 지역 커피숍 100곳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진행했고요. 네. 네, 구별로는 20곳씩, 그리고 이제 프랜차이즈 10곳, 개인 카페 10곳 해서 네. 총 100곳을 조사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조사 결과 아직 18곳에서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고 있었고요. 네. 특히 이 중에 프랜차이즈가 13곳으로 일회용 컵 사용 매장 중에 72%를 차지했습니다. 네. 또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 금지를 안내하지 않는 곳도 전체의 37%였는데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현장에서 적극적인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외에도 규제 대상인 플라스틱 컵 외에 종이컵, 빨대, 홀더 같은 일회용품은 여전히 다수 사용됐습니다. 네. 지금 일회용품을 쓰지 말자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회용품이 지금 사용되고 있고, 특히 프랜차이즈 업체, 이 대형 이 기업들이 관리하는 그런 업체들에서도 여전히 지금 이런 플라스틱 제품을 쓴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플라스틱 제품 사용들, 그만큼 저희들이 우리 사회에서 지금 쓰지 말자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플라스틱이 유해하고 환경에 치명적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현재 일회용품 문제, 특히 플라스틱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서 각국에서 감축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일회용품 사용이 생산에서 폐기 과정까지 모든 부분에서 자원의 낭비, 그리고 탄소 배출, 이런 환경 오염을 야기시키고요. 네. 특히 폐기 과정에서는 다이옥신 같은 발암물질을 배출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도 건강 피해를 입힙니다. 네. 또 쉽게 썩지 않기 때문에 해양 쓰레기로 방출돼서 생태계를 파괴시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제 큰 환경 오염을 일으키고 있고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일회용품 이렇게 플라스틱 제품들이 분해되는데 걸리는 기간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보통 플라스틱 일회용품 이제 비닐봉투나 용기나 컵이나 이런 것들은 500년 이상 분해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종이 일회용품 같은 경우에도 코팅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썩는 것이 아니라 2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러한 일회용품들이 이제 바다의 해양 쓰레기로 그대로 배출됐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북이가 먹고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데 이게 분해된다고 해도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미세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잘게 쪼개져서 계속해서 바다에 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분해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 쓰레기들이 해양으로 흘러가서 또 해양 쓰레기가 되고 또 거기에 생태계에 치명적인 또 그런 해를 끼치고 그것을 또 결국은 인간의 어떤 피해로 돌아오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미세 플라스틱을 또 물고기가 먹고 물고기를 또 저희가 먹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희 몸에 미세 플라스틱이 남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라스틱
지금 쓰레기들을 우리들 스스로가 줄여나가자는 운동은 우리들 스스로의 건강과 우리들의 미래를 지켜나가는 굉장히 소중한 운동인데요. 현실 속에서 왜 이게 참 잘 이렇게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 최근 들어서 일회용품 사용량이 계속해서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그 뭐 생활 편의를 추구하고 이제 1, 2인 가구가 계속해서 증가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네. 그래서 뭐 지자체에서 규제 정책을 펼치고 있긴 하지만 이런 규제들이 강제 조항이 아닌 게 많기 때문에 네. 편리함에 익숙해진 시민분들이 생활을 바꾸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좀 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그 예를 들어서 뭐 이미 뭐 여러 제한 정책 뭐 있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권고 차원의 실행 규칙들이 마련이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직도 공공기관 회의나 뭐 행사 같은 경우에서도 일회용품이 다수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공공기관에서는 이게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기로 실행 규칙이 이미 발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네. 되는데요. 그런 이유들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네.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이런 내용들이 권고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을 가지려면 뭐 적절한 방법과 또 그게 가능한 지원책, 네. 또 뭐 평가 체계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부족한 부분들 현장에서 직접 조사를 해보시면서 느끼는 것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커피 전문점이나 이런 데서 강력하게 이 일회용품 사용을 좀 안 해야 되는데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강력한 규제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지 않은가 싶은데 그 강력한 규제들을 좀 집어넣을 수 있는 법안이랄지 아니면 시민들의 어떤 활동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법률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꼭 좀 필요한 부분들 보강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실제로 작년에 그 말씀하신 카페 그 사용 제한이 이루어지고 그 카트롤을 강제로 불가하니까 네. 그 사용량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교육이나 캠페인 같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시민들의 인식 변화, 그 실천을 이끌어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책적인 규제 방안이 확대가 되어야 됩니다. 일단 지역에서 가능한 이제 조례 같은 거 최근에 광주 공공기관 그 사용 제한 조례를 지금 발의하려고 준비하는 토론회에도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요. 네. 이런 것들이 뭐 조례가 실현되고 또 더 확대돼서 이게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이제 사용 제한을 이끌어낼 수 있는 조례 같은 것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현재 카페에서도 플라스틱 아닌 일반 종이컵, 종이로 된 종이컵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빨대도 사용되고 홀더도 사용되는데 이런 항목의 확대나 그리고 무분별하게 일회용품이 사용되는 곳들이 많은데요. 네. 예를 들어 장례식장 그리고 또 최근에 크게 증가하고 있는 그 배달 음식, 네. 그 배달 음식이 이제 그릇이 아니라 일회용품에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제한 정책도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좀 꼼꼼하게 우리 생활의 어떤 흐름과 패턴들을 좀 확인하고 거기에서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고 그것을 법안과 규제로 좀 만들어낼 그런 활동들이 필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해주실 수 있는 말씀도 해주시죠. 저희들의 네네. 노력들. 그 광주 이 말씀을 제가 못했는데 네. 광주 같은 경우에 그 자원순환사회연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가 일회용컵, 비닐, 그릇 등 이제 주로 사용되는 일회용품 조사 대상에서 전 품목에서 전국 평균보다 일회용품 사용량이 많은 것으로 네.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분리배출에 대한 부분에서도 그냥 일반 쓰레기통이나 종량제 봉투에 버린다라는 답이 많아서 분리배출에 대한 인식도 다른 지역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사실 일회용품뿐만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생활 폐기물 이런 양들도 그 광주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많이 배출하는 편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시민분들 그리고 이제 지자체에서 노력을 해서 좀 줄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광주의 역할이 굉장히 클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더 쓰레기를 많이 더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정은정 간사였습니다. 남도의 아름다움을 귀로 느끼는 그런 시간이죠. 아름다운 남도. 오늘도 전남도청 대변인실 이돈삼 시민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셨습니까. 이제 왜 우리 고유의 명절 설날 연휴 정말 코앞인데요. 예.
또 연휴도 많기 때문에 주변에 그 뭐 어디를 가볼까 이런 생각들 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어디를 안내해 주시겠습니까 오늘은? 설날 말씀하신 대로 설날 가까워졌습니다. 설날 생각하면 저는 떡이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네, 네. 예. 그러니까 어렸을 때 설날 그럼 쫄깃쫄깃한 인절미 또 구수한 시루떡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오졌거든요. 네. 근데 까칠까칠한 이 보리개떡이나 밀가루떡하고는 뭐 혀끝으로 느껴지는 맛부터가 달랐으니까요. 어렸을 때부터 이 떡을 좋아하셨나 봅니다. 지금도 좋아합니다. 아, 네. 어렸을 때 입맛이 평생 가죠. 예. 네. 그러니까 저를 잘 아는 사람들은 지금도 뭐 떡보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어렸을 때는 명절이 1년에 2번밖에 없다는 것이 정말 안타까울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 속담에도 있어요. 네. 밥 위에 떡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 거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 이야기는 안 들어봤습니다. 밥 위에 떡이란 이런 말이 있는데 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옛날의 떡은 우리 명절이나 잔치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이제 음식이었는데 네. 떡과 관련 속담 정말 많죠. 네네. 기억하신가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도 있고요. 아, 우리 아이 미운 아이 떡 하나 더 준다. 예, 그렇죠. 뭐 네. 예,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도 속담이라니까 처음 알았고요. 네. 우는 아이 뭐 떡 하나 더 준다. 뭐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 또 어른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뭐 김치국부터 마신다. 뭐 이 속담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떡을 해먹는 집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렇지만은 뭐 예나 지금이나 떡 또 명절 이 떡하고 명절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지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1년 중에 떡이 가장 빛을 발하는 날도 아무래도 이제 명절이고요. 네. 떡에 무늬를 새긴 이 절편과 도장떡 또 귀한 대접을 받았는데 황 PD 혹시 이 떡에다가 보기 좋게 이 무늬를 새기는 도구 뭐라고 하는지. 아니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떡 만들기엔 흰 그 뭐 절편을 만들 때 그 무늬 새기는 그 말씀하시는 거죠? 예, 도장을 찍는 거. 뭐라고 하죠? 떡살이라고 합니다. 아, 예, 네. 떡살. 그러니까 절편의 표면에다 무늬를 찍어내는 판을 이제 떡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무심한 떡에다가 이 살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닌 무늬를 넣는데 이제 이 떡살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어머니들은 이 절편에다 떡살로 무늬를 새기는 걸, 이 무늬를 찍는 거를 살 박는다 또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 떡살의 선명하고 화려한 무늬가 떡을 정말 보기 좋게 또 맛있게 그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떡살도 보면 무늬들이 다 좀 다르고 그러던데요. 이 예. 떡살이 갖고 있는 그 무늬들이 갖고 있는 의미가 또 있습니까? 예, 다 다릅니다. 무늬에 따라서 이제 다 다른데 떡살 무늬는 떡을 아름답고 이제 먹음직스럽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방금 얘기를 했는데 네. 여기에는 뭐 갖가지 기원이나 소망을 다 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생일이나 회갑떡에는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국수나 뭐 거북, 십장생 무늬를 이제 새겼고요. 네. 또 결혼식떡, 이 홀례떡에는 다산을 상징하는 석류나 대추, 또 포도 문양 이런 걸 새겼고 또 기쁨을 2배로 한다는 이 기쁠 희자를 2개 나란히 쓰는 이 쌍희자, 네. 이거는 이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이 쌍희자를 새기기도 했고요. 제사떡에는 윤회의 의미로 이제 수레바퀴 무늬를 이렇게 이제 담았고요. 이렇게 우리 조상들은 떡에다가 음식을 만드는 정성은 물론이고 갖가지 기원, 소원, 소망들을 다 담았습니다. 들어보니까 정말 의미가 있는 그리고 예. 떡 하나에도 정말 우리 조상들의 삶의 어떤 바램이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다 담겨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양에 따른 의미도 이제 여러 가지 다 달랐거든요. 그러니까 국화 무늬가 찍혀 있다. 이 국화 무늬는 장수를 뜻하고요. 네. 또 포도 무늬는 자손의 번영과 부귀. 또 석류 무늬는 다산 이런 걸 이제 의미를 하고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대충 찍는 게 아니고 떡의 쓰임새에 맞게 이제 떡살 무늬를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떡도 떡에 새긴 무늬에 따라서 이 무늬가 어떤 무늬에 찍혀 있냐에 따라서 제사용이 되기도 하고요. 네. 또 이바지용이 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국적 불명의 무늬가 점령을 하고 또 우리 고유의 무늬도 아니고 뭐 어떤 뜻도 염원도 없는 이런 무늬가 판을 치고 있는 게 이제 요즘 떡살 무늬 같습니다. 들어보니까 지금 현재 이 상황들이 좀 안타깝기도 하고 이 떡살 무늬에 얽힌 사연들 정말 흥미진진하네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정말 재밌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용도가 다른 만큼 떡살 무늬의 종류도 정말 다양했는데 꽃 무늬도 있고 또 보니까 문자 무늬도 있고 동물이나 곤충, 물고기를 뭐 새긴 것도 있더라고요. 떡에다가. 네. 그러니까 꽃 무늬 중에서는 가장 사랑을 받았던 게 뭐 국화나 연꽃, 모란, 매화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찍혔고요. 근데 국화는 장수를 또 연꽃은 뭐 축복을, 모라는 부귀를, 매화는 지금 같은 신년 새해를 이렇게 이제 의미를 하고요. 네. 또 항상 눈을 뜨고 있는 물고기 같은 경우는 뭐 벽사를 상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문양은 풍요, 또 학은 장수, 박쥐는 복, 뭐 나비는 기쁨과 금슬 이걸 이제 나타내고요. 네. 또 선이나 이 반듯한 이 선이나 원, 또 삼각형, 다각형 이런 무늬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 보면은 선은 장수나 뭐 해로를 상징한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태극이나 팔구의 무늬는 음양의 조화를 통한 뭐 풍요를 상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문자 무늬 같은 경우도 보면은 복, 그러니까 복자죠. 네. 그리고 수, 목숨 숫자, 또 부귀, 강령 이런 것들에다가 앞서 말씀드렸던 깃뿌리자를 두 개 나란히 있으면 뭐 쌍희자 이런 것들 이제 문자 무늬다 많이 새기고 그렇더라고요. 네, 들어보니까 정말 이 떡살 무늬가 재밌고요. 그다음에 예. 이번에 설에는 이 절편을 보면서 이 무늬를 곰곰이 보게 될 것 같아요. 예, 꼭 한번 네.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재미있는 이 떡살 무늬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예. 이렇게 길게 이 설명해 주시는 게 이 지금 떡살 무늬와 관련 있는 어딘가를 소개해 주시기 위함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설날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 이제 떡 얘기도 하고 떡살 얘기를 했는데 이 떡살을 한데 모아서 보여주는 전시회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영암에 있는 전남 농업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데 이 한국의 떡살 무늬 삶의 소망을 담다 이런 이제 주제로 열리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떡 이야기에서부터 떡살 또 떡살 무늬 이야기를 다 만날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 전시된 이 떡살 문양들 박물관에서 직접 수집한 건가요? 그동안 수집한 것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이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된 떡살장이 따로 있습니다. 네. 떡살 장인 이 김규석 선생이 직접 만든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분이 만든 것인데 예전처럼 수요는 없지만은 30년 넘게 이 떡살을 만들면서 옛 원형을 개성시키고 이제 그런 장인이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감나무를 비롯해 가지고 뭐 대추나무 또 벚나무 살구나무 이런 재질이 강하면서도 결이 치밀한 이런 나무들을 직접 깎아서 만든 떡살 작품들을 한데 모아놓고 있습니다. 떡살 장인이 지금 직접 떡살장이 만든 이 떡살 예. 관심이 가고 정말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 보기 드문 그런 전시일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떡살 그러면 가끔 가서 이제 생활사 전시관, 박물관 이런 데서 이제 가끔 볼 수 있는 떡살인데 여기 가서 봤더니 며칠 전에 가서 봤더니 전시장이 정말 흥미롭게 꾸며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황동현 PD 말씀하셨던 이 어흥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전래동화 이제 나오는 얘기죠. 그렇죠. 해님 달님에 나오는 이 떡 이야기로 전시관이 딱 시작이 되더라고요. 네. 전시가 그렇게 시작이 돼서 고대에서 근대까지의 뭐 떡의 역사에서부터 또 찌고 치고 또 지지고 이렇게 만드는 만드는 방법에 따른 이 떡의 종류 또 떡과 관련된 속담, 풍속 이런 것들을 엿볼 수가 있고요. 또 떡살의 제작 과정과 재질 또 형태에 따른 떡살의 종류 그리고 이 떡살에 얽힌 뭐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저런 이야기들 또 떡살 무늬의 현대화 사례까지는 흥미진진한 떡살 이야기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람객들이 다양한 이 떡살 무늬를 직접 찍어볼 수 있도록 이 도장형, 이 도장처럼 생긴 이 도장형 떡살에다가 스탬프까지 비치해둔 이런 체험존도 따로 있더라고요. 체험까지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예. 전시는 언제까지 합니까? 전시는 3월 말까지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번 설 연휴에 가시면은 이 전시도 보고 또 농업박물관에서 이 설날과 정월 대보름을 전후해서 행해졌던 이 다양한 세시풍속까지 체험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세시풍속을 체험할 수 있는 거죠? 세시풍속이라는 거 뭐 거의 다 할 수 있습니다. 연날리기, 널뛰기, 윷놀이, 또 뭐 제기차기, 투호놀이, 팽이치기, 승경도놀이, 뭐 줄다리기, 굴렁쇠 굴리기까지 이런 것들을 다 해볼 수가 있고요. 또 옛 전통 의상 입어보기, 또 한지에다 새해 소망을 적어가지고 달집에 달리기 이런 것들이 모든 게 가능한데 이 모든 것들 이 체험들이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박물관 입장료도 따로 없고요. 또 연휴 기간 박물관 쉬지도 않습니다. 설 명절 때 가족과 함께 가볼 만한 최고의 또 전시가 아닌가 싶은데요. 예. 모처럼 농업박물관을 둘러보는 거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떡 봉기면 이제 제사 지낸다는 얘기죠. 네. 그런 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이 전시도 보고 농업박물관도 관람하면 이제 더더욱 좋겠고요. 이 박물관에 가시면은 선사시대의 농경에서부터 계절별 농사, 도구, 뭐 살림살이 이런 것들을 다 알아볼 수가 있고요. 또 조상들의 손때 묻은 이 생활용품까지도 있어서 자녀들하고 함께 가면 이제 특히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박물관 마당에 보시면은 장승과 솥대, 뭐 원두막과 돌탑, 물레방아, 디딜방아, 뭐 장독 이런 것들이 곳곳에 배치가 돼 있어가지고 뭐 어른들도 가서
가서 성인들은 옛날 고향집 같은 그런 정겨움까지도 맛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박물관 뒤편으로 또 보통 많은 분들이 시골에서 마실 간다라는 표현을 하시는데 마실길도 새로 생겼다면서요? 예, 작년에 조성이 됐는데 어찌 아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조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떡살문이전이 열리고 있는 이 박물관 기획 전시실에서 뒤편 한옥호텔 영산지 앞으로 이제 난 그 길이거든요. 네. 이걸 이제 박물관 마실길이라고 이름을 붙여놨던데 장승과 솥대도 많이 세워져 있어서 색다른 재미를 안겨주는데요. 이 길을 따라서 뭐 싸먹 이렇게 슬렁슬렁 걸어보는 것도 멋진 그런 박물관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시골 마실의 느낌이 절로 나겠네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설 연휴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멋진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영암에 있는 전남농업박물관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전남도청 대변인실 이돈삼 시민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반도건설 김현욱입니다. 짓는 곳마다 이슈가 된 반도해보라가 드디어 광주에 찾아옵니다. 남구의 미래가치를 누리는 곳, 혁신설계와 첨단 인공지능 ICT까지 와우! 미래가치도 생활가치도 유보라답게 남구 반도해보라 모델하우스 오픈 중. 문의 1800-0086 반도건설. 프리미엄 SUV의 모든 기준 집 그랜드 체로키. 오프로드의 강인함과 온로드의 유연함을 최저 5,330만 원의 파격적인 가격으로 경험하라. 오직 2월 한 달간 집 그랜드 체로키. 지금 지프 전시장으로 문의하세요. 반도건설 김현욱입니다. 짓는 곳마다 이슈가 된 반도해보라가 드디어 광주에 찾아옵니다. 남구의 미래가치를 누리는 곳, 혁신설계와 첨단 인공지능 ICT까지 와우! 미래가치도 생활가치도 유보라답게 남구 반도해보라 모델하우스 오픈 중. 문의 1800-0086 반도건설. 태양광 발전소의 탑에서 ESS의 탑으로 탑솔라의 앞선 기술력으로 설치해서 수익까지. 탑이니까 탑솔라. 빛과 에너지를 창조하는 기업 탑솔라. 2월의 첫날 황동현의 시선집중은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하고 멋진 설 연휴 보내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월요일 다시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은 8시 57분입니다. 반도건설 김현욱입니다. 짓는 곳마다 이슈가 된 반도해보라가 드디어 광주에 찾아옵니다. 남구의 미래가치를 누리는 곳, 혁신설계와 첨단 인공지능 ICT까지 와우! 미래가치도 생활가치도 유보라답게 남구 반도해보라 모델하우스 오픈 중. 문의 1800-0086 반도건설. 사람은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고귀하고 소중한 분들의 편안한 안식처. 이제 장성 자연숲 추모공원 수목장님에서 만나보세요. 10헥타르의 드넓은 공원형 자연장지. 자연숲 추모공원 수목장님은 장성군 산림조합이 조성, 운영합니다. 일찍 나오셨네요. 이른 새벽 셔터를 올리는 가게 사장님의 아빠 왔다. 두 팔 벌려 아빠를 반기는 아이의 늦은 밤 도서관에서 기지개를 켜는 청년의 오늘의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힘. 100년을 이어온 3월 1일 그날의 힘입니다. 1919년 국민이 지킨 나라, 2019년 국민이 이어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안녕하세요. 저는 탐험가 김현국입니다. 우리는 고립된 섬 안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넓은 공간에서 선택의 기회를 찾아보기 위해서 대륙으로 갔습니다. 청년의 꿈이었던 거죠. 우편 배달마차를 타고 시베리아를 횡단한 안톤 체홉의 이야기와 만났습니다. 그 순간에 시베리아라는 대자연이 제 마음속 깊숙이 들어왔고요. 시차가 11기가 되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큰 땅입니다. 이걸 두 발로 걸을 수는 없잖아요. 사람들이 저를 무모하다고 합니다. 청춘이어서 할 수 있었던 당돌한 도전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더 재미있는 일들이 많은 세계로 나가보시죠. 광주 MBC가 청년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청년의 꿈을 키우는 남도 청출 어람. 이 캠페인은 글로벌 공기업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합니다. AM 819kHz, 표준 FM 93.9MHz, 광주 MBC 라디오입니다. HLCN. 친구처럼 다정한 연인처럼 MBC 문화방송. 여러분의 다정한 친구 광주 문화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